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14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24주차 수업은 우리가 원래는 학교에서 대면으로 실습실에서 수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대면 수업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주차에는 비대면 형태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4주차에는 우리가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 그래서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전자장비 분야는 크게 회로가 세 가지 회로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우리가 경고 회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 제작을 했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로가 디밍 회로입니다. 한글로는 디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밍 회로가 있고, 세 번째가 조명 개통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명 개통 회로까지 일단 부품 배치 정도까지만 하고 원래 14주차에 마무리를 짓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이 전환이 되면서 이 조명 개통 회로는 우리가 나중에 방학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게 되면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이번 주에는 디밍 회로를 실제 여러분들이 항공산업기사 실기 시험을 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저희 시험지를 나눠주게 되면,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 시험지를 나눠주게 되면은 거기에 첫 페이지, 장비의 첫 페이지 부분에 주어진 이러한 내용의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쇄물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숙지를 해야지 제대로 된 어떤 회로 제작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회로도 자, 첫 번째 회로 도면과 같은 가재료 작업 기준을 참고해 납땜 작업으로 제작을 하시오. 즉 맞는 기판에 주어진 부품을 주어진 도면에 맞춰서 작업을 하라고 하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기준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제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장비 부분이 이제 실기시험에서 보통 17점에 총점을 부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회로를 제작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17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동작을 반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동작 중에서 일부 동작만 되는 것을 우리가 반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동작, 그래서 이 일부 동작의 개념은 감독하시는 선생님별로 좀 약간의 주관적인 요소가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반작으로 인정을 받고 어떤 경우는 반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작업 기준에 주어진 내용을 준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17점 전체 점수에서 약간의 감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감독관 선생님에 따라서 일부 감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주어진 작업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기판 전체에 골고루 안배한다. 즉 부품을 기판 전체에 골고루 안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기판이 있으면 부품을 여기에만 한쪽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치는 이 기판이 주어지게 되면은
부품을 이와 같이 여러 군데 기판 전체에 나누어서 골고루 이와 같은 이런 형태로 골고루 배치를 해야지 점수를 배치를 한쪽에 몰아서 한다 그러면은 감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저항을 사용을 할 경우에 색띠는 동일 방향으로 통일한다. 즉 우리가 저항의 경우에 이와 같이 네모나게 있으면은 색깔 띠가 보통 우리는 이제 4개입니다. 자, 4개가 돼서 앞에 색은 값을 의미를 하고 뒤에 하나는 오차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을 배치를 할 때 동일 방향이라는 얘기는 즉 어떤 저항이라는 부품을 이 두 개를 나란히 한다고 했을 때 이같이 오차 부분이 한쪽은 여기고 여기가 오차 이런 식으로 오차 부분이 이와 같이 엇갈리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확실하게 어떤 감독관인가는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감점이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이 오차 부분을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차 부분이라고 하면 이 오차 부분의 색띠를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통일시키는 게 좋으냐, 오른쪽으로 통일시키는 게 좋으냐, 그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하는 사항은 부품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경우가 있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것은 오차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오차의 부분의 방향을 옆으로 이렇게 눕혔을 때에는 오른쪽에 그리고 세웠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일단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겠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우고 갈게요. 그 다음에 점퍼선은 점퍼선은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 점퍼선이 생겼을 경우는 감점 요인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할 때 무조건 점퍼선이 생기지 않도록 연습을 하고 좀 주어진 회로를 점퍼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점퍼선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골고루 배치한다, 동일 방향한다. 이것은 감점 요인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점퍼선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점이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3점 같이 아주 큰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점퍼선은 절대, 점퍼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 배치면 쪽으로 선 연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나중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점퍼선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땜은 냉납이나 관납, 냉납, 관납이라고 얘기하는데 냉납이라고 하는 것은 납을 겉보기에는 납이 인두에 의해서 기판에 부착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냉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납땜 작업을 잘 못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되는 거고 과다하게 납을 너무 과다하게 입힌 것도 우리가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부품은 모두 납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부품이 5개가 주어졌는데 4개는 납땜을 하고 1개는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빼면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어진 회로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은 납땜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고 그런 부품들 간의 간격은 적정하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모두 납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품은 기판에 밀착을 시킨다. 부품이 중간에 이제 뜨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품은 반드시 기판 부품면에 바짝 붙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좌우 그 리드선의 구성을 균형 있게 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러한 다이오드라는 부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이오드에는 이와 같이 리드 단자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단자를 구멍에 삽입을 시킬 때 이와 같이 이런 경우, 자, 이쪽 그리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죠. 뭐 이런 경우 생기지 않고 좌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는 거고, 배선은 동방면에 밀착시키고 직선적이어야 한다. 즉 납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직선적으로 돼야지 대각이나 둥글게 휘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 방향을 변경할 때에는 깊은 구멍 위에서 하고 그 구멍은 납땜을 해야 된다. 얘기는 배선이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휘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동방면 위에서 이렇게 휘어져야지 동방면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가서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되면 동방면을 지나쳐서 휘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접속될 부분은 0.5mm 이상 이격시킨다.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되겠죠. 이쪽 부분하고 좀 이쪽에도 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요 선하고 요 선 사이는 0.5mm 이상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납땜의 융착석의 표면은 매끈하고 광택이 있으면 완전히 융착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납땜이라고 했죠. 납땜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부품들을 밀착을 시키고 배선들을 접촉을 시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납땜 작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납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금속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한테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납땜을 할 때 납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 대신에 주석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것을 대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납땜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납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법적으로 납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주성분인 것. 그래서 예전에 납과 유사하게 이제 주석이 주성분으로 된 물질을 사용해서 납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납을 사용했을 때는 광택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 요즘은 빛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안 난다 해서 이건 내 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땜의 양은 선재의 표면에 납이 많게 하되 선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우리가 동방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선을 쭉 지나가게 하고 이게 납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 선이 중간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땜 작업 시 비닐선의 경우에는 비닐선 표면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 부품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램프의 경우에 비닐로 된 선이 되어 있습니다. 램프까지. 그래서 그런 비닐로 된 선을 인두로 작업을 하다 보면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피복이 벗겨져서 부품하고 쇼트가 되면서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정한 것 외에는 일반 작업상 측을 준하여 작업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히 감점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겠습니다. 여기 첫째, 부품 골고루 안배한다. 그리고 저항띠는 동일 방향으로 통일한다. 그리고 점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떤 감독관이 오더라도 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감점을 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감점 요인으로 뭐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했던 골고루 안배를 하고 저항 색띠가 틀리고 점퍼선이 특히 이 점퍼선 자, 그래서
특히 이 점퍼선 부분은 아주 큰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회로를 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은 이 기판 납땜 작업 네 번째 작업이 여러분들의 최종 결과물이 되는 거죠. 이 네 번째 작업 최종 결과물인데 이 네 번째 작업까지 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의 실제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 과정을 시험장에서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서는 주어진 부품을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그 배치된 부품에 따라 배치된 부품을 주어진 도면을 가지고 이와 같이 네 번째처럼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연습을 할 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문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측기를 가지고 회로를 측정을 하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야 될 게 바로 부품별 동작의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디밍 회로에서 디밍 회로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다이오드, 저항, LED, 스위치, 램프 이것이 램프 그리고 맞는 기판 이것이 우리가 디밍 회로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품의 특성과 이러한 부품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로를 제작을 할 때 어떤 이유에선가 동작을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동작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부품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되겠고, 두 번째가 주어진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의 이해와 그리고 회로도 이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스위치가 두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했을 때 여기에 출력 즉 이 스위치가 입력이 되는 것이고 램프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스위치를 어떻게 했을 때 출력인 램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들어 놓고도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제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어떤 회로 제작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회로를 시험을 해서 이 회로가 문제가 없다가 판단되면은 감독관님한테 회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독관님 스위치를 뭐 1번으로 놓으세요, 2번으로 놓으세요. 그랬을 때 램프 들어오는 걸 봅니다. 이때 감독관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1번 요 스위치 1을 1번 위치에 놨을 때 램프 1과 램프 2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스위치 2를 스위치를 2번으로 놨을 때 램프 1과 램프 2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부품 배치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배치하는 것은 아까도 앞에서 언급됐듯이 바로 전체 기판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고루 배치가 되고, 이와 같이 다이오드를 앞에서는 저항만 언급했는데 다이오드를 배치를 할 때도 다이오드에는 항상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소드 쪽 부분에 어떤 까만색이든 흰색이든 표시를 한다라고 이제 앞에서 배웠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소드 쪽의 앞쪽을 예를 들어 요 다이오드는 위쪽으로 하고 요 다이오드는 밑으로 하고 요 다이오드는 위로 하고 이와 같이 아래 위 방향을 다이오드마다 틀리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항색띠를 동일한 방향으로 해라 라는 것을 위한 것과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는 반드시 다이오드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치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배치를 할 때 중요한 게 이와 같이 선을 쫙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을 맞춰주지 않고 이 선이 삐뚤빼뚤 하게 되면 보기가 쉽겠죠. 우리가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겠죠. 오와 열을 맞춰라.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 초중고 때 조회를 할 때 보면 줄을 서서 맞추죠. 이와 같이 부품도 마찬가지로 줄을 좌우 상하 줄을 잘 맞추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부품을 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부품 배치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요 위로 어떤 선이 좀 요거는 우리가 전원 단자를 뽑아낸 거고 그 외의 부분에 선이 나왔다 갔다 하는 거 없죠. 이것이 바로 점퍼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품을 배치한 위쪽의 선이 이와 같이 지나다니는 것을 우리가 점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이런 부분이 전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납땜 작업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연결 부분이 꺾일 때는 이와 같이 90도로 이렇게 꺾여야 되는 거지. 요게 꺾이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대각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선과 선 사이에 납땜을 저는 모든 동막편 위의 부분에다 다 납땜을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권하는 것은 한 칸 건너 자 여기에 납땜을 했다 그러면 요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칸 건너서 그 다음 칸 이같이 한 칸 건너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납땜을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같이 한 칸 건너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납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를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나중에 모자라서 아예 동작을 못 하게 되면은 아까 17점이라고 했는데 17점이 0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작을 안 하면 17점이 아니라 아예 0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에는 이같이 한 칸 건너씩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감독관님 같은 경우에는 납땜을 다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감독관이 있고 어떤 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왜 납땜을 다 하느냐 한 칸씩 건너서 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감독관님도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에는 일단은 한 칸 건너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한 칸 건너씩 했다라고 해서 이 작업 납땜 작업의 점수를 감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한 칸 건너보다 여하튼 모든 면을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납이 입혀져 있는데 선 따라서 다 납이 입혀져 있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한 칸 건너씩 했을 때에 비해서 좀더 보기에 좀 속된 말로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뭐 다 동작까지 확인했어요. 근데 시간이 남아. 뭐 그렇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납땜을 다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뭐 감독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납땜을 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감독관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다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한 칸 건너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4개의 과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테 이런 작업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이 납땜하는 작업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학생들은 여기는데, 사실 납땜이 작업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서의 중요한 거는 이 동작, 이 회로도대로 동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땜은 이게 납땜 작업은 연습하면 예쁘게 나옵니다. 많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예쁘게 나오고, 연습을 안 하면 예쁘게 안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어떤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납땜 작업에 충실하는 것보다는 요 회로도와 그리고 부품 배치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으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하고, 다음 이제 시간부터는 부품별 동작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회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납땜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